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대로 저도 대구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대구 사람인 게 부끄러운 적이 너무 많아가지고 강원도 출생이라고 강원도에서 통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만 강원도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려운 곳에서 고생들 많으십니다. 예. 좀 깨져서 들어온 것 같은데,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제가, 소개받은 것처럼, 제가, 9박 7일은 아니고, 9박 7일 어떻게 갔다 오셨어요? 네, 9박 11일, 9박 11일, 9박 10일 갔다, 그저께 아침에 와서 어제, 전북 갔다가, 사실, 호남 쪽은 한 50번은 간 것 같은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평생에 다섯 번도 강연 안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국제정치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케이블 TV를 틀어보면 한 50개 채널 앞에 나오는 거 틀어보면 오은영씨가 한 5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 불안해요. 전 청년들이나 개인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도 국제정치와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뇌피셜이지만 다음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제일 뭔가 낀 세대라고 생각하고 나만 왜 과도기고 나만 손해본다는 심리학적인 현상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전문가로 봐도 지금의 국제 질서의 변동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저는 소련이 무너진 탈냉전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비교하자면 2차 대전 이후 정도가 아닐까 그것과 비교할 정도로 좀 심각한 시대가 온다. 그게 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이 아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시대를 규정하고 있는 원칙들이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다음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고 이게 어디로 튈지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을 하는데 미국이 이길지 중국이 이길지 또는 그것이 얼마만에 평가가 날지 하는 것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가 문제가 생겼는데 자본주의를 대체할 만한 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자면 대안의 하나를 뽑혔던 복지도 사실상 실패했던 거고요. 사회주의도 실패했고요. 그뿐 아닙니다. 민주주의조차도 사실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언문의 참민주주의 저도 찬성하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잘못 뽑은 인간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류가 자유로운 선거를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로운 선거에서 지도자를 뽑는데 뽑아놓고는 대책이 없습니다. 다 권위주의화하고 독재화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중국이 자기 독재가 오히려 서구적 자유민주주의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독재나 권위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지배체제가 문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지배체제가 많은 문제의 원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도 동의하지 않거든요. 세계화가 문제가 많죠. 신자유주의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처럼 그럼 각자 도생이 자국이익주의로 가는 것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혼재된 뭔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다음 시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저조차도 낭망스럽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희망 고문을 할 수는 없는 거고 학자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결국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그람스의 말인데요. 결국 우리가 지적으로는 패시미스틱하지만 의지적으로는 낙관주의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에 정신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있긴 한데요. 단순한 정신승리가 아니라 정확하게 세상 질서를 꿰뚫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면 요즘 최고의 화두가 이제 팬데믹은 좀 지나갔으니까 두 가지였는데 팬데믹하고 미중 전략 경쟁, 좋게 얘기해서 전략 경쟁이죠. 패권 경쟁이 갈등인데 또 하나의 화두가 바로 신냉전인가 하는 화두입니다. 언론들은 이미 신냉전을 기정사실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강의 제목을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그 강연에서 특히 기업이나 또는 뭔가
언론사에서 부탁할 때는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요. 근데 저는 신냉전이라는 말 안 썼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아직 신냉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냉전이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프레임에 빠지게 됩니다. 신냉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중국을 선택할 거냐라는, 그래서 그러면 미국이지 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프레임에 스스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질문은 아예 안 하는 질문 자체가 틀린 거고요. 신냉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것은 당위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실제로도 저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라고 생각하고, 미국의 의도는 신냉전을 만들고 싶어도 만들 만한 능력이 미국에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없는데 억지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 세계가 너덜너덜해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맞습니다. 탈냉전은 끝났다. 이게 뭔 말장난 아닙니다. 탈냉전 체제는 끝났는데 신냉전으로 갈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국제질서가 할지는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소련이 붕괴가 됐습니다. 지금 딱 30년이죠. 우리가 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탈냉전이 딱 한 세대를 갔는데, 초기에 지배했던 세대가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얘기도 하고, 팍스 아메리카나, 이 팍스라는 말은 피스라는 말의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강력했을 때 마치 전 세계가 안정을 이룬다는 것이 국제정치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 팍스 브리테니카, 만약에 중국이 압도적인 권력을 차지하면 팍스 시니카 이렇게 부르게 될 겁니다. 또는 일극체제라고 불렀기도 했고요. 세계화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초기에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한 10년에서 15년 동안 압도적이고, 그때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지구화라든지 글로벌리제이션. 아직까지 들리지만 간간히 들립니다. 근데 이런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 등장하고 있는 국제질서의 핵심은 호전적, 배타적 민족주의,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세계화는 글로벌리제이션이라 그러면 이 각자 도생, 우리나라 말로 가장 가까운 말이 각자 도생입니다. 파편화, 프래그멘테이션, 다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 이기주의, 자국 이기주의, 그 다음에 지정학의 부활,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신냉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자유주의가 그렇게 바람직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질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양을 갖췄습니다. 야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세련된 방법으로 야만적이었지만 UN이라든지 제3세계에 대한 SDG라든지 MDG라든지 적어도 뭔가 기금을 모아서 개발 사업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국제기구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WTO 죽어버렸습니다. IMF 죽어버렸습니다. 특히 WHO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금, 이거 완전히 비관세 장벽이고 WTO 규정 위반인데 미국이 WTO를 죽여버렸거든요. WTO의 핵심은 분쟁 조정 절차입니다. 결국 이러한 규정을 어기는 국가한테 페널티를 주는 기능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죽여버리고 저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된 거죠. 결정적으로 지금 2016년에는 잘 안 보일 텐데요. 2016년이 고비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영국에서는 브렉시트가 결정이 됩니다. 두 개의 큰 이 현상을 규정하는 게 뭐냐 하면 국가 이기주의입니다. 영국이 나가자고 한 이유가 통합해봤자 손해고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망할 때만 자기들 돈만 된다. 그래서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한 말이 뭐냐 하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였습니다. 그 말은 대놓고 이제 미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모순적이냐 하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든 질서인데 스스로 부인하는 겁니다. 세 가지 가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이 나름대로 동의를 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하자고요. 저도 반미긴 하지만 민주주의, 자유무역, 팍스 아메리카나 이 세 가지 역할이 소위 말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 가가지고 했던 가치, 미국이 잘 얘기하는 가치 외교, 그 다음에 규칙 기반한 외교,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기본을 이 세 가지로 두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 자유무역, 팍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가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이걸 앞으로 내세우고 놓고 미국조차도 의회가 무시되고 시민사회가 무시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보시면 전 세계가 사실 푸틴이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거 보시면 이것이 민주주의의 약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안할 질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두 가지 단어를 이 시대를 규정하는 키워드로 봅니다. 하나는 뉴노멀이고 하나는 탈진실인데요. 뉴노멀은 사람들마다 각자로 다르게 해석하는데 제가 규정하는,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 일부가 규정하는 것은 뭐냐면, 정의하는 것은 그냥 해석하면 새로운 정상인데 그게 아니고요. 비정상적으로 어정쩡하고 과도적인 상태가 정상처럼 수십 년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그러니까 그 다음 시대나 체제로 넘어가지 않고 유지될 것이다. 그래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불평등성을 그대로 품고 있다. 옆에 포스트 출산 탈진실이라는 말은 아까 2016년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해에 옥스퍼드라는 사전회사가 그 해의 키워드를 꼭 한 개씩 뽑습니다. 그때 뽑았던 키워드가 포스트 트루스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진입하고 있다. 보시면 진실보다 입장이 중요하고, 이념이라든지 사실보다 의견이 중요하고, 팩트보다 페이크가 더 작동을 하고, 설득보다는 선동이.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완전히 공감할 수 있고, 저는 엄청 공감합니다. 음모일은 심지어 젤렌스키가 항복했다는 페이크 동상, 딥페이크 동상도 나올 정도입니다.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진실이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민주주의에 문제가 생기고 자본주의에 문제가 생기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예를 들자면 자본주의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기자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지만 실제로 해결하고 넘어간 게 아닙니다. 사실 중국과 이 성장 국가들에게 미국이 전가를 한 거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빈부격차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건물주의의 조물주. 아니죠. 조물주의의 건물주네. 제가 이제 너무 상식적인 말이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말이 그대로 바로 나와버려요. 그것이 한국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옛날에 제 3세계만 겪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 바로 빈부격차를 겪고 있는. 그런데 이것들은 한 세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대안이 안 보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정치가들이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일종의 중국이 자기들이 체제가 강하다고 얘기하는 출발점입니다. 뭐냐 하면 길어야 4년, 5년, 8년입니다. 푸틴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8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국익을 위해서, 그 나라의 민족의 또는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는 길게 봐야 하는데, 이 문제를 건드리기만 하고 해결 못하기 때문에 선동이 판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선동을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 권력만 유지하려는 그러한 정치체제가 전 세계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포퓰리즘이 된다는 겁니다. 포퓰리즘엔 경제 포퓰리즘도 있고 안보 포퓰리즘도 있고요. 그리고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의 3국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 거의 혐중, 혐한, 혐일, 현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에 대한 혐오도가 80%가 넘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가가, 이 3국에서 나오는 정치가가 중국 때리기라는 이 유혹적인 카드를 포기할 것인가. 그러니 정신 나간 경제수석이 나토에 가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중국의 호황에 기대는 시대는 끝났다는 멍청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그날 주식 왕창 깨졌죠. 저걸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포퓰리즘에 빠진다는 겁니다. 저는 시진핑이나 푸틴 다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의 최고의 해결은 양식 있는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다음 달에 낙선시키는 겁니다. 또는 그 전에 봉기에서 끌어내리는 거죠. 중국의 불행은 시진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이, 그런 지도자들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정치가가 되는데도 첩경이고, 되고 나서도 권력을 5년에서 8년 유지하는데 최고의 첩경이기 때문에 선동에 의지하는 그런 정치가의 시대가 온다. 이미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제적 질서를 얘기하니까
일단 미중 패권 갈등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사 충돌, 통화, 체제, 기술, 경제 5개 영역에서 치열하게 글로벌 영역에서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같은 상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1위가 됐을 때는 이미 1900년대가 오면서 미국이 전 세계 1위가 됩니다. 근데 여전히 영국의 시대였고, 미국은 오히려 자기의 고립주의를 주장하다가 45년 후까지 이미 1900년대 1위 국가인데 1945년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카밍아웃을 하지 않죠. 그게 역설적으로 미국은 전쟁의 마무리에만 2번 들어가서 최고의 호황을 누리게 되죠.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다 파괴된 사회 세계에서 미국은 홀로 GDP가 전 세계의 50%를 초과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전 세계 GDP 한 20에서 25%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밑에 보시면 숫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60하고 110입니다. 60 플러스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미국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숫자의 숫자입니다. 국가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맹과 우방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Allies and Partners라고 얘기합니다. 트럼프는 이들을 팔을 비틀어 가지고 뽑아냈고, 바이든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편을 자기 편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차이였습니다. 옆에 110 플러스는 뭐냐 하면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제가 엄청 많죠.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129까지 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숨어있는 통계는 뭐냐 하면 이게 서로 다른 국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50개 국가는 교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 가장 불균형이 우리이긴 하지만 이 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유럽이 미국한테 완전히 넘어간 것 같지만요. 아니요. 저들이 다시 경제적 문제가 될 때는 돌아설 수 있고요. 지금 저는 미국이 독일을 고사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IMF도 이 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미국이 전가시킨 거죠. 지금 다 강달러를 통해서 다른 국가를 거의 죽이고 있습니다. 영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고요. 독일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기가 힘들 때는 자기의 기축통화나 경제를 전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말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과거와 같이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않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위기가 아닌 건 아니에요. 위기예요. 왜냐? 미국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지정학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다른 영역은 글로벌하게 영역적으로 일어나는데 물리적으로 미중이 충돌하는 지점은 역시 아시아입니다. 중국의 1대1로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히는 곳이고, 딱 집어 말하면 4가지 충돌 지점이 바로 저기 노란 꼭지점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동중국해, 대만 양안, 남중국해입니다. 줄을 이으면 이것이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미중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것을 돌파해야 될 선으로 보고 있고, 미국은 이것이 중국을 봉쇄해야 되는 봉쇄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이 또 속해 있습니다. 이 말은 이곳에서 전쟁이 난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중국은 전쟁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럼 끝이니까. 그런데 상대방을 경고해야 되고 간봐야 되고 테스트하려면 자기들의 패권 갈등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패권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지금 이 4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들입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물론 대만입니다. 근데 대만은 역설적으로 여기에서 충돌하면 다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대만에서 충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키신저도 한 3살 전에 자기도 1, 20년 내에 대만에서 충돌하지 않는다고 자기는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에 펠로시가 갔을 때 속으로 타이완 차이잉원은 좀 싫었을 겁니다. 차이잉원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치기 전에는 까불었습니다. 계속 미국을 불러들이고 중국을 자극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니까 입을 확 다물어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 가서 다시 긁었죠. 타이완이 전 세계에서 중국한테 거의 2천억 달러의 흑자를 보고 있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우리는 한 400억 달러 정도입니다. 지금 다시 중국 쪽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개 중에 사실 다 예고편이 있었어요. 우리는 사드였고요. 동중국해는 아시다시피 미일과 센카쿠 조도에서 부딪혔죠. 그 다음에 대만 양알이고, 네 번째 남중국해는 지금도 무력 시위를 하고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일 활용도가 좋은 것은 뭐냐? 안타깝게도 한반도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단 말이 아니라 한반도가 미중이 서로를 테스트하기 위해 가장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왜? 분단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북중러 한미라는 구도를 그대로 약해졌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참 신기하지 않아요? 중국과 그렇게 깊이 우리가 30%의 무역 의존도를 가져도 여전히 군사 안보적으로는 북중러 한미라는 구도가 살아있죠. 그리고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한미를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죠. 미국의 지금 대중국 전략을 총괄하는 사람의 이름이 커트 캠블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도 굉장히 잘 아는 분인데요. 인도태평양 전략을 총괄하는 차관급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의 대중 전략, 대아시아 전략을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단어 원래 잘 안 쓰는데 삼성전자 때문에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맞춤형이라는 뜻입니다. 맞춤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소련을 견제할 때는 나토 세우고 한일미동맹, 한일동맹 이래서 동맹 안에서 다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미국의 방식이 단일 대오였습니다. 근데 중국을 하자니 중국과 미국이 너무 얽혀 있거든요. 여러분 월마트 아시죠? 우리나라 와서 망했던. 월마트가 왜 한국에서 망했을까 생각해보면 너무 싸서 망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디스플레이가 좋아야 돼, 비싸야 돼요. 근데 월마트는 제가 유학생 할 때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싸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그 넓은 땅에 전국 체인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슈퍼마켓 체인이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중하층이, 그리고 미국의 물가를 잡아준다 할 정도의, 그런데 거기에 파는 물건의 60, 70%가 중국산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국 때리기를 하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작년에 미중 갈등이 본격화됐을 때 미중 무역액이 사상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위적으로 찢으려고 하더라도 첨단 기술에서는 찢어질지 모르지만 보통 사람들의 미국이 모든 물건을 자국이 생산한다고요? 그럼 미국 망합니다. 안 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지금 건드리는 게 뭐냐면 비경제적인 요소로 경제적인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이 오히려 자유무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다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가지고 WTO에 제소당합니다. 자, 이 비스포크는 뭐냐? 협협이 이슈별로 수많은 네트워크를 만드는 겁니다. 3개짜리 오커스 들어보셨죠? 오스트레일리아, UK, US에서 3국 동맹입니다. 그리고 쿼드 4개짜리죠. 인도, 일본, 호주, 미국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라고 정보 공유입니다. 5개 국가입니다. IPF, 칩4 4개죠. IPF는 12개 국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서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고 그 전략을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미국의 뜻이 있죠. 자, 쿼드는 한동안 우리에게 엄청난 논쟁거리가 됐고 저도 쿼드에 가입하지 않아야 된다고 계속 신문지상이나 할 때마다 얘기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도 내놨고 최근에까지 쿼드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다가 망신당했습니다. 바이든이 오기 전에 그러면 온 김에 쿼드에 가입하자 했는데 젠 사키 대변인이 쿼드는 원래 사자다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했습니다. 선을 확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뭘 모르는 겁니다. 쿼드의 핵심은 어느 나라예요? 인도입니다. 일본하고 호주는 변수가 아니에요. 인도가 미국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중국을 대체할 완벽한 대체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인구와 그 정도의 경제와 그 다음에 같은 미국식 가치 민주주의, 미국식으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인도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인도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인도가 더더욱이 중국과 이 국경 분쟁으로 사이가 나빠졌죠. 그러니까 미국은 당연히 미국 편을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인도가 들어가서 뭐 하냐?
이것은 반중 동맹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는데 인도는 빠졌죠. 경제 제재 안 하고 유가에 시장 가격의 유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차곡차곡 표정 관리하면서 쌓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쿼드를 이용해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 서로 이용합니다. 활용합니다. 왜 우리가 인도처럼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뒷부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쿼드 아닙니다. 그리고 쿼드는 인도가 저렇게 나오니까 지금 바이든이 식상해가지고 쿼드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쿼드가 재미없어졌습니다. IPEF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패권 경쟁은 다음 시대에 누가 4차 산업의 기술을 선점하느냐입니다. 미국이 4가지 전략 영역을 바이든 때 이거는 국가가 관리한다.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히토류, 코발트 이런 그 4차 산업에 필요한 아주 물질류들을 합한 것, 물질. 그 다음에 BBC입니다. 배터리, 바이오, 칩. 근데 물질만 빼고 이 3개 영역에서 우리가 세계 3위권입니다. 다. 미국은 우리를 이용해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중국을 배제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이 나간 자리에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을 회복시키겠다. 이게 미국의 계획이고 그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걸 미국에서 처음부터 하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일본, 한국, 대만을 불러서 자기 걸 만들겠다는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들이 IPEF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건데 불구하고 아무 대책도 하지 않은 거죠. 뭐라 그랬습니까? 경제동맹이라 그랬잖아요. 첫째, 경제는 동맹이 있을 수 없죠. 경제이 무슨 동맹입니까? 경제는 우리가 이익이 되는 걸 찾는 게 경제가. 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경제동맹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동맹이 칼을 꽂은 거죠. 미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지 동맹을 위해서 한국을 배려했나요? 그럼 미국 대외 정책을, 미국 외교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하다가 자꾸 성질이 나가지고. 이 분노 조절 장애가 많은 것도 국제 질서의 혼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미중 패권 교체 시기가 20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내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200년 후까지를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적어도 미국과 중국이 3, 40년 동안은 개싸움을 할 것이다. 어느 한쪽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은 3, 40년 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시나리오를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거나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거나 세 번째, 미국과 중국이 다시 친해지거나. 그럼 뭐냐? 남은 것은 미국과 중국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소모전을 어마어마하게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소모전 가운데 그 부담과 비용과 압력을 분산시키고 동맹국들이나 우방국들에게 전가시키거나 미중 사이에 있는 국가들에게 전가시킬 가능성. 이게 우리가 맞닥뜨릴 국제 질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뭐냐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자, 미국이 30년 안에 승리한다고 본다면 그러면 미국에 줄 서는 게 낫고 중국이 30년 안에 성공한다면 중국에 그거는 말이 되는데 200년, 어떤 사람은 200년 동안 승부가 안 나는데 지금 우리가 편을 정해버려요? 그게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4가지입니다. 미중 전략 경쟁 심화, 일태 전략과 인도태평양 전략과 1대1로가 부딪히고 있고요. 유럽은 서독과 동독이 나눠진 것처럼 저렇게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가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요, 이 전쟁이 시작 전에도 돈바스를 점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2014년에 민스크 협정, 그때 돈바스가,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되는, 어디를 합병했죠? 크림반도를 합병할 때 돈바스에서 우리도 합병시켜줘 했을 때 푸틴이 거절했습니다. 서방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먹어버리면요
다시 나토하고 전방을 경계선을 나눠야 되잖아요. 오히려 여기를 분쟁 지역화해서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마치 미국이 남북한을 한반도에서 일본을 가르지 않고 한반도를 갈라서 한반도를 분쟁 지역화하면서 전략적으로 훨씬 더 쉽게 활용했던 것처럼 지금은 약간 바뀌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돈바스는 먹고 동우크라이나는 먹고 서우크라이나를 분쟁 지역화해서 오래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만 러시아가 처음에 원했던 거잖아요. 나토에 가지 말라 하고. 그리고 동우크라이나를 그냥 2014년에 합의했듯이 그냥 자치권 주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도 강력하게 밀면 러시아가 그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한반도는 한미일 북중동. 제가요, 이거 3월 말에 만든 슬라이드에 한자도 안 고쳤습니다. 그때 예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대로고, 근데 속도가 훨씬 빨리 망가지는 것은 제가 예측을 못했습니다. 보시면 평화를 통한 안보가 아니라 억지를 통한 안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힘을 통한 안보입니다. 이건 저는 센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컴플렉스 열등감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직 약소국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더 무섭게 보여요. 저 방식은 어쩌면 북한의 방식이죠. 북한이 지금 핵을 통해서 자기들의 안보를 지키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60, 70년대는 저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1960, 70년대는 안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컸고, 저는 지난 정부에서 계속 한국은 세계 군사력 6위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 그 얘기할 때마다 불편합니다. 과잉방어입니다. 우리가 세계 10위에서 12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6위의 군사를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미 병영국가화 되어 있는데 여기다 더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각합니다, 지금. 미중 패권 갈등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지금 이 4강국과 남북한이 어마어마한 군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만 하더라도요. 중국은 중국이 핵무기를 한 1000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핵무기 구성이 주로 방어용입니다. 미국이 접근했을 때 반접근 거부 전략이라고 합니다. 미국 본토를 날리는 것은 중국의 핵전력의 10% 내지 20%밖에 안 됐었습니다. 지금은요,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미국한테 날아가는 걸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공격용 핵무기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SLBM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 뭐가 좋습니까? 사드 추가 배치하면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타격점이 우리가 되는 거죠. 북한은 또 미친 듯이 저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떻고요? 이 동북아에 엄청난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냉전적 진영 외교입니다.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저거 큰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딱 정리를 했죠. 일본하고는 북한 문제라든지 핵 문제라든지 구체적인 영역에서의 또는 재난 지원이라든지 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다. 그러나 동맹은 아니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안보 협력이란 이름, 아직 동맹이라는 말은 잘 안 씁니다만 안보 협력이란 말로 두리뭉실하게 경계를 흐려놓았습니다. 근데 일본을 동맹으로 할 수 있는 특히 지금의 일본 극우 정부인 일본을 뭘 믿고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이 신뢰할 수 없는 정부를 이 안보협력으로 간다. 지금 군사훈련을 하려고 하고 있죠. 합동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전적으로 한미동맹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전략동맹, 저거 이명박 정부 때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몇몇이 다 이명박 정부였던 것처럼 실제로 한미일 협력이라든지 또는 포괄적 전략동맹 저거 다 듣기에는 뭔가 엄청나게 좋은 것 같지만 아까 경제가 동맹이 될 수 없고 문화가 동맹이 될 수 없죠. 동맹의 기본은 적이에요. 적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한미동맹의 그 책을 썼을 때도 한미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한미동맹이 깊어진다는 것은 우리한테 불행이다. 왜? 그만큼 위협과 적이 있다는 뜻이다.
군사동맹은요, 공통의 적을 갖고 있을 때 가장 강한 거예요. 근데 무슨 경제는 누구를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동맹. 그 문화도. 우리는 개방적이고, 사람들을 품는 방식으로 통상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존해온 민족인데, 진영을 해서 닫아버린다는 뜻이거든요. 긴밀하라는 뜻에서 경제동맹을 쓴다는 것은 이 100번 이해하더라도 지금의 방식은 전혀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선실레우 부비에카, 이 부분은 뒤에 대북 강경책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ABM이잖아요. Anything but 문. 그래서 문의한 건 다 뒤지게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건데요. 문 정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친북, 반미, 친중, 반일이다. 그러면 자기들은 반북, 친미, 반중, 친일이 되는 거죠. 실은 일본 문제에서 왜 잘못됐느냐. 이게 자기들이 늘 얘기하는 외교의 국익이 없다 하는데 자기들의 큰 실수한 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실수가 아니라 원래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뭐냐 하면 한일 관계를 망친 게 문이라 그러면 일본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면 한국이 양보해야 되죠. 한국이 고쳐야 되는 겁니다. 이 구도를 잘못 잡아버린 거예요. 일본은 그래 다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잖아요. 한국이 잘못했다고 스스로 한국 정부가 얘기해버리면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람 지금 사실상의 외교정책과 인사까지 외교팀의 인사까지 다 담당하고 있고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안보실장보다 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안보실 1차장하고 안보실장은요 같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근데 둘 다 미국 갔어요 그때. 그렇잖아요. 안보실에 수장이 가면 1차장이 지켜야 하는 거고. 근데 둘 다 갔어요. 그것부터도 말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자기가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하다가 잘렸고 댓글 공작하다가 실형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부른 것도 그런데 이 사람은 한미일 동맹을 추종하는 사람이고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상륙해야 된다는 논문을 쓴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다 이해하고 제가 이 사람들이 정권까지 격정할 필요는 없는데 좀 바보 같아요. 왜? 결국 저렇게 친일하다가 망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진보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십자가 천형은 북한인데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게 일본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것도 웃기죠. 어느 나라의 보수가 민족주의적이지 않는 보수가 있는 건 참 신기합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친미 친일인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국민은 안 그렇거든요. 저렇게 친일 계속 하다가 망하는데? 근데 저는 제대로 망하면 좋겠는데 위안부 그것 때문에 우리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짓을 해놓고 망할까 봐.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입니다. 좀 널리 편을 정하면 편하지만 아니요. 자꾸 그전에 문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했다는데 전략적 모호성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죠. 한미 관계를 근간으로 하되 한중 관계를 해치는 것을 우리가 못한다. 그거보다 분명한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 뭐합니까? 완전히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가치가 없습니다. 저 가치는요, 제3세계나 우리가 가져간 가치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국식 방식으로 배제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방미에서의 가장 큰 참사는 그 욕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유엔 연설입니다. 저 유엔 연설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 워딩이요. 바로 미국이 사용하는 워딩입니다. 자유의 연대라는 것이 유엔의 가치처럼 들리죠? 아닙니다. 유엔이 만약 미국식 자유연대를 했다면 지금 쫓아내야 될 국가가 여럿 있죠. 유엔의 원칙은 평화고요. 유엔의 원칙은 주권이자 내정 간섭 불허입니다. 자유가 문제가 될 때는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자유를 막았을 때만 유엔 정신입니다. 유엔에 가서 지금 진영을 나누는 연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것을 쏙 빼버리고 나토에 갔죠. 나토에 가가지고 이제 이런 겁니다. 키신저가 자기가 과거에 소련이 강했을 때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잡았잖아요. 이걸 키신저 전략이라고 합니다.
트럼프한테 뭐라 그랬냐면 중국이 세지니까 역키신저 전략을 해야 된다.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트럼프는 하려고 했어요. 자기는 독재자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 속에요. 북중러는 악마인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직도 소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걸 간과했던 트럼프가 실패를 했는데요. 여전히 키신저는 얘기합니다. 둘을 합치게 해버리면 미국이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까지 엎어지면 북중러는 미국이 등장하면서 세 분야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기후변화고요. 두 번째가 팬데믹이고요. 세 번째는 핵입니다. 자,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니까 이 세 개 다 망가졌죠. 다시 LNG 얘기하고 다시 유가 얘기하고 기후협약. 그러니까 미국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 이들 국가, 특히 북한 뺀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중국의 협력을 받지 않고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나요? 팬데믹 안 되잖아요. 비핵화 안 됩니다. 지금 이들 국가 사이 핵협정이 다 무산되어 있습니다. 핵무기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얘기하고 사용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 러시아와 손잡는 게 아니고요. 나토를 아시아의 동맹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 일이 생기면 아시아의 동맹들 우리 4개국 초청했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에 일이 생기면 나토를 끌어올 겁니다. 나토가 왜 아시아에 옵니까?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 네트워크 유럽과 자기의 동맹국들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자, 미국은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은 자기 이익을 위해 가지고 한미일을 묶는 게 제일 좋죠. 그래야 중국. 아까 자기들의 책임과 자기들의 힘을 전가하는 거, 자기들 힘이 빠지니까 한미일을 묶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게 최상의 카드겠죠. 거기에 우리가 기럽을 지고 불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거 찾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인위적 공급망 재편과 인위적 신냉전은 두꺼운 책을 찢는 것과 같다. 찢어지지 않을 분들, 이런 사람이 나와서 찢으면 그냥 너덜너덜해집니다. 미국은 신냉전을 완성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4년마다 바뀝니다. 길어야 8년마다 바뀝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만 있고. 미국도 없어요. 그렇게 됩니다. 미국은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건가요? 이거 보고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 네 국가를 한번 보십시오. 가치보다 국익, 편보다 연대. 조코입니다. 인도네시아가 인도처럼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20 호스트 국가인데 푸틴을 초청해버렸어요.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럼 난 안 간다. 그래도 초청했어요. 인도 말씀드렸고 사우디 2년 전에 그 언론인 죽인 사건 때문에 외교에서 추방했다. 결국 미국이 고개 숙이고 들어갔죠. 자기의 국내 유가가 올라가니까 증산해달라고 가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왔습니다. 에르도안 독재자지만 터키가 나토에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하는 걸 반대하면서 자기가 얻을 걸 다 얻어냈습니다. 이런 국가보다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숫자가요, 141, 48, 31입니다. 이것도 국가의 숫자인데, 141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에 대해서 유엔에서 결의안에 찬성한, 규탄 결의안에, 그냥 말뿐이니까 14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48은 대러 경제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의 숫자입니다. 아시아에는 4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다른 나라 안 했습니다. 31은 뭔지 아세요?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를 공급하는 국가의 숫자입니다. 주로 나토 국가고 일본, 캐나다, 호주 정도입니다. 한국은 다행히도 아직까지 저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갈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아예 한국 무기의 무기 종류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탱크하고 방공무기. 그 탱크하고 방공무기가 바로 러시아로부터 받은 기술이거든요. 우리가 만약 주면요, 러시아는 북한한테 모든 걸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이거는 제 의심인데요. 눈 부릅뜨고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얼마 전에 폴란드하고 7조 계약한 거예요. 저는 일부가 우크라이나로 흘러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 세탁. 러시아가 모를 것 같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 푸틴은 나쁜 빌런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좋아하느냐면요. 한국인의 호감도를 조사하는 모든 조사는 다 90%가 넘습니다. 여러분, 그 초코파이뿐만 아니라 초코파이 이후로 최고의 히트 상품이 뭐냐? 팔도라면입니다. 이상하게 러시아 사람 1년에 6억 2천 개씩 팔립니다. 네. 그뿐 아닙니다. 애플이 힘을 못 쓰고 갤럭시만 사는 곳이 러시아고요. 그런데 무기 팔아가지고 그거 다 끊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이에요. 러시아도 알아요. 경제 제재까지는 한국이 미국하고 동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가 이해해요. 비난은 해요. 비우호적인 국가 그룹군에 넣었는데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역만 빼고는 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망치는 거예요. 자, 아까 북한 문제 조금 말씀드릴게요. 돌아보면 2017년하고 5년간 그리고 2022년부터 5년간인데요. 시작은 문재인 정부도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서로 말폭탄하고 트럼프 때문에 2018년 대전환을 가져왔죠. 제가 문재인 정부에 몸을 담았던 고위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비판하는 게 자성이 될 수도 있고 나만 빠지는 비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자율적이지 못했고 충분히 평화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북한 만나고 와가지고 F-35 자랑하고 북한 만나고 내려와서 참수작전 그대로 하고 북한 만나고 와서 진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역대 어떤 정부보다 국방비 많이 썼다고 얘기하고 북한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 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를 너무너무 신뢰했는데 자기가 저렇게 북한이 나온 거에서 일말의 책임과 미안함을 느낀다. 미안함을 느끼기 전에 좀 잘하시지. 제가 제일 아쉬웠던 건요. 자,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하고 이면에서 트럼프가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종전선언 해주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한미 군사 합동군사 훈련 취소시킨다는 거예요. 북한은 왜냐하면 보시면요.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서의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이겁니다. 자, 북한이 왜 핵무기를 갖고 있냐.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는 안보 딜레마라고 부르는데 국제정치에서 안보 딜레마는 뭐냐. 우리가 제일 좋은 건 둘 다 무기를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게 평화잖아요. 그죠? 다 내려놓는 건데 왜 저렇게 할까요? 최악이 뭐냐 하면 나만 내려놓는 거죠. 보통 저 영화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뒤에 딱 쓰죠. 상대방을 못 믿는 불신 때문에 군비 경쟁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내려놓는 걸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걸 내려놓을 수 있는 확신을 미국이 줘야 그때 가야 저게 포기한다는 건데 미국은 뭐라 그럽니까? 일단 포기해. 그리고 그러면 내가 도와주고 살려줄게. 근데 북한이 보기에는 그런 미국을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리비아의 카다피가 그렇게 죽는 거 봤고 우크라이나가 전쟁 침략당하는 거 본 북한이 포기할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북한이 2018년에 기대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다른 방식이었거든. 일단 우리가 실리부터 하자 그랬거든. 그래서 북한이 던진 게 3가지 시험입니다. 김정은이 바보가 아니라서 북한이 주로 포기해야 되는 게 앞에 있고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게 대부분 뒤에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미 수교라든지 그죠? 평화협정이라든지.
그런데 북한이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세 개를 미리 한번 나한테 약속의 증표처럼 해봐라. 그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군사훈련 중지하는 거 보겠다. 왜? 서로 적대시하지 않는데 왜 그러면 북한을 대상으로 합동훈련을 하냐? 그거부터 트럼프 오케이 해주겠다 그랬거든요. 두 번째 종전선언. 이 두 개를 약속을 안 지켰죠. 그래서 싱가포르 회담이 성공했는데도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됐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가서 한 가지를 더 했죠. 판 키웠죠. 영변 받아내고 제재 일부 완화란 카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까지 미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국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제시한 겁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반쯤 들어준 게 연합 군사훈련 축소입니다. 종전선언 안 해줬죠. 그리고 하노이에서 실패했죠. 김정은이 그렇게 환대를 하고 그 9월에 가고 나서 1월에 뭐를 했냐면 1월 1일 신년사에서 민족의 과업으로 개성금강산을 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때 청와대에서 어떤 논란이 연일 토론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2월 26일 예정되어 있는 하노이 사이에 50일 동안 북한에 그걸 받아가지고 진행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서 토론에 참여했고 저는 당연히 질러야 된다. 만에 하나 잘못됐을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이고 이걸 할 수 있다. 밀고 나가야 된다. 결과는요. 못하더라고요. 지금 잘 될 건데 괜히 트럼프 심기 건드려가지고 다 망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전 지금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노이가 실패하더라도 북한이요. 문 대통령을 인간적으로 좋아했을지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걸 던지지는 않겠죠. 북한이 우리를 만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느냐예요. 김정은의 판단착오는 우리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시킬 줄 알았던 거죠. 또는 미국에 반해서 자율적으로 갈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충분히 평화적이지 못했다. 그게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웠더라도. 예, 뭐 결론적으로 신냉전이라는 섣부른 단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자꾸 그런 프레임으로 몰고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미국이냐 중국이냐 뭘 선택하느냐 이 논리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중국 선택한다는 말 할 수가 없죠. 80%가 우리가 중국을 싫어하는데요. 근데 이 프레임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아직까지 신냉전은 유동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은 장기적인 소모전이다. 그리고 누가 이길지 모른다. 각자 도색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만 편을 정해서 돌격다가 돼서 우리 혼자 남는다. 가치 외교는 추종할 가치가 없다. 오히려요. 우리나라 사람을 러시아뿐만 아니라 진짜 좋아합니다.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사람들이 우리를 굉장히 한류뿐만 아니라 제가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뭘 도와주거나 주면 일단 한국은 입지전적인 나라잖아요. 일단 부럽고 두 번째는 위협적이지 않대요, 우리가. 이것도 좀 꼬면 호구라는 말인데요. 저는 그건 좋다는 뜻이에요. 좋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그건 이미 우리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러시아가 저렇게 우리가 제재를 하는데 러시아 사람 아직도 90% 이상 우리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판매로 이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3세계나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대한 가치를 우리 쪽에서 발신하는 건 괜찮은데 윤석열처럼 미국식 방식으로 지금 앞에서 돌격되고 하는 가치는 추정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말하는 가치는 스스로 배반하고 있고요. 미국이 그거는 북중러를 배제하기 위한 진영 외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보다는 연대다. 저는요 유럽도 돌았을 거라고 보고요.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도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연대를 구축해야 된다. 제3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요 유럽에도요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강국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항상. 유럽에서 영국이 나가고 나서 두 나라 버티고 있죠. EU에서. 독일은 경제고요. 프랑스는 정치력입니다.
프랑스가 아까 오커스 동맹에 빠져가지고 잠수함 팔기로 한 거 뒤통수 맞은 다음에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나토와 연결되는 건 나쁘지만 프랑스와 우리가 연대하고요. 독일과 우리가 연대를 하면 미중이 압박했을 때 같이 움직이고요. 또 미중이 갈등하면서 잊어버리는 제3세계에 대한 리더십을 이들 국가가 연대를 만들면요. 저는 미중을 움직일 정도는 안 되지만 적어도 미중의 압박에서 견딜 수 있는 하나의 제3지대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내가 생각하는 조금은 이상적이지만 그래도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대안이고 생각입니다. 한일 관계의 개선은 목표가 될 수 없고 수단이다. 근데 이 정부는 목표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시대적 과제, 거의 70년 이상 시대적 과제가 저 두 가지죠. 식민주의 극복과 분단체제 극복입니다. 아직도 완성이 안 된 겁니다. 저는 촛불 이후에는 완성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제대로 못했죠. 반성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잘했는데 이 정부가 다 망친다. 그 논리도 웃기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회를 받았을 때 못했기 때문에 줘버린 거고 줘서 더 망치는 거예요. 분단체제는 정전체제, 지정학 저런 게 나타나요. 병영국가와 안보 포퓰리즘 이런 게 다 먹힌다는 뜻이 여전히 아직 우리는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도 분단을 극복 못하고 있습니다. 식민주의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소국 컴플렉스, 친미 친일, 반도국가. 제가 책에도 서문에도 썼는데요. 지금 계신 주한 호주 대사 여자분인데 그 전에 있었던 분이 남자분이고 한국계입니다. 제임스 최라고. 이분이 날 두 번 만났는데 자기가 미리 얘기했던 것도 잊어버렸는데 두 분 똑같은 얘기를 해서 만나자마자. 뭐냐. 자기는 한국 사람들 만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작고 약한 나라라는 게 아주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이래요. 실제로 땅덩어리 빼고 다 호주보다 우리가 나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 정부 사람들도 그런 가스라이팅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미국 손 나오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미국으로부터 얻었던 동맹의 이익이 지금은 확 적어졌고요. 그만큼 우리가 커서 오히려 동맹에 묶여 있어서 우리가 손해보는 게 많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손해는 줄이고 이익은 높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에 대해서도 한 국가로 보고 철저하게 딜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바이든이 왔을 때 다 줘버리고 뒤에서 뒤통수 맞은 바로 이런 짓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외교원장으로 있으면서 썼던 책 저것 때문에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고초를 겪었습니다. 아이고, 주옥순 씨가 매주 화요일날 찾아와가지고요. 정문에서 민족의 반역자 김준영 물러가라. 네. 어떻게 현직 외교부의 차관급이 한미동맹을 폄하하느냐. 제가 그때 서문에다 쓴 거거든요. 그때 쓴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그 변절한 김근식 교수하고 몇몇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김정은이 문재인을 가스라이팅 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가스라이팅 그거 아니다. 가스라이팅은 친해야 되고 압도적이어야 된다. 주로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스승 제자 간에 일어나는 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히려 역사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사례는 한미에서 더 있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FTA 할 때 그 위키리크스 나온 것처럼 한국 대표단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죽도록 싸웠다라고 얘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의원 하나가 백악관에 가가지고, 그 누굽니까? 지금 이름도 생각이 안 나는데, 한국의 대통령이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으니 끌어내려달라. 미국의 대통령한테. 이게 가스라이팅이잖아요. 또 나경원이 가가지고 유엔에 보내고. 그거는 가스라이팅이다. 근데 제가 지금 지나가 보니까 이 정부 진짜 가스라이팅 같아요. 미국한테 올인해가지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덩치가 커졌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BBC에서 칩4에서
이 칩4는 분명히 시장인 중국, 우리 반도체의 60%를 팔아먹어야 되는 곳이 중국입니다. 그런데 원천 기술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뭐라 그러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생산하는 그 기술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겁니다. 원천 기술과 시장 사이인데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이거는 리스크로만 봅니다. 그렇죠? 위험으로 보는데 꼭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이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공급망을 재편하지 못합니다. 중국을 배제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중국은요, 반도체 굴기를 위해서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리스크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산이에요. 근데 이 자산의 부분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인도는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IPF나 칩4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익을 챙기면 중국은 봅니다. 중국 이미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칩4가 나면 한국이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할 것이다. 중국 알아요, 우리 어려움을. 근데 그 안에서 인도처럼만 행동해도 중국 우리 안 때립니다. 그런데요,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끝났다. 중국 또는 적어도 자율주의가 완전 미국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때릴 것이 한국입니다. 약한 고리가 한국이거든요. 반도체 안 때리겠죠? 중국 반도체 안 때려요. 반도체 때릴 필요 없어요. 자기한테 다른 거 때릴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품 중에 1054개가 중국에게 50% 이상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550개 품목이 75%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경제수석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오히려 점잖게 얘기해요, 아직은. 여러분, 한국 언론이 막 갖다 쓰는 거는 그거 다 황구시보예요. 물론 당기관지긴 하지만 자극적인 게 황구시보인데 중국 외교는 아직까지 굉장히 침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드 때 한국을 너무 밀어붙였더니만 오히려 미국 쪽으로 너무 밀어붙였다는 게 자체적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한국이 조금만 자유를 지켜줘도 중국한테는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최상목이 그 얘기를 하고 온 그 다음날 중국 외교부 성명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과 중국은 뗄래 뗄 수 없는 쫙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너 안에 나 있고 나 안에 너 있다. 중국도 사실 문제예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책에는 안 실었는데 옆에 기세다 쓰려고 하다가 했던 성숙한 한미관계라는 10계명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예 마지막인데요. 제가 원래 2월에 썼던 책입니다. 거기에 해륙국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반도라는 말은 일본이 만든 건 아시죠? 우리 너무 많이 써서 고칠 수는 없을지만 반도라는 말은 자기들은 온도고요. 우리는 반도입니다. 온전하고 우리는 반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그 저주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영어의 페닌슐라의 절반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길쭉한 땅이고. 그리고 그 길쭉한 땅은 이태리처럼 세계를 정복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고구려는 우리한테는 대륙국가로만 알려졌지 강력한 해상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륙국가로 가자라는 전문가들 사이, 역사학자들 사이에 운동도 있긴 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빨리 미국으로부터의 컴플렉스를 벗어나야 되는데 결론은 이 정부가 얼마나 이 길을 막고 있느냐고요. 그럼에도 저는 정신승리 하나 하고 싶은데요. 국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91년 아까 말한 세계화 때 국가가 죽었죠. 소위 말해 국가가 더 이상 없어진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국가가 하나가 됐습니다. 유럽 EU가. 근데 팬데믹이 터지면서 제가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가 선진국으로 알았던 국가가 마스크도 생산 못하고 그렇죠? 진단키트도 제대로 하면서 한국한테 막 빌리고 하는 상황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게 뭐냐면 서방 유럽과 미국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논리 때문에 공적인 국가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전략적인 역할을 다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중국은 국가는 살아있는데 시민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저렇게 집권 연장을 해도 그대로 쉽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한국은 원래 국가주의적인 국가입니다. 아시잖아요. 유교 전통에다가 제국주의를 완전히 청산 못했죠. 식민주의 청산 못했죠. 그렇죠. 지금 분단돼서 군대가 강하죠.
그리고 경찰, 검찰이 강하죠. 이게 뭡니까? 전부 국가기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 뭐냐? 국가가 선을 넘을 때 시민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일본도 그렇게 못하고요. 중국도 그렇게 못합니다. 미국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한국은 신기하게도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데 그 국가가 선을 넘을 때 반드시 시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마지막에 정신승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뭐 제가 완전히 정리되거나 뭐 확신할 수 없는데 제가 몇 가지 그냥 파편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는요. 일단 이분 자체 또는 이 정부 자체가 미국 컴플렉스를 못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프 더 레코드를 하면 남을 텐데 그건 나중에 끝나고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근데 미국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나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멈추고요. 또 하나는 저는 외교부 서열 4위 국립위원장을 했지만 개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장관하고도 잘 알아야 되고 청와대도 잘 알아야 되는데 저는 외청이고 교육하고 연구하는 기관, 그러니까 직급만 높았지 실질적 권한이 없었습니다. 제가 저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1급, 2급 전문을 못 봅니다. 보고 나서 그 책을 못 써요. 저는 3급 전문 정도면, 그 3급은 그냥 비밀도 아닙니다. 3급 비밀은. 어찌됐든, 제가 서문에도 썼지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던데 실제 정보도 없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분들이 제가 지났으니까 많이 조심스럽습니다만 미국에 대해서 뭔가 자율적인 분들을 뽑지 못했어요. 그분들이 진보 진영에 있었을 뿐이고 역사의 현장에 있었을 뿐이지 제가 판단하기엔 기껏해야 중도거나 미국에 대해서 다 친미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보 정부가 미중 간의 균형을 이뤘다 진짜 속아 웃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극복하고 온 진보가 특히 중국하고 미국 사이 균형이라고요? 택도 없습니다. 그냥 친미인데 조금 꿈틀거렸다, 꼼지락거렸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미국하고 척을 지더라도 한번 뒤집으셔야 된다고 말씀만 드리니까 김준영 교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요. 두 번째, 시민단체가 잘못한 건요, 이해는 합니다. 우리 편이라도 더 때렸어야 될 겁니다. 그때 다들 그래도 쟤들보다는 나으니까 잘하고 있는데 우리까지 욕을 해가지고 곤란하게. 저는요, 시민단체가 더 강하게 때리고 정부는 봐라, 내 지지자들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미국과 싸워내야 되는 거거든요. 양쪽에 다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그러니까 막 울분이 쌓고 막 반미, 그 다음에 자유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현실감 좀 가져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거 보고 좀 충격받았어요. 트럼프를 보고 트럼프 현상이 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미국에 대한 환상을 깰 줄 알았어요. 이게 진짜 기회다. 미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 속의 미국이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친미냐면요, 의식이 트럼프를 미국 사람으로 안 보더라고요. 그 미국의 돌인변이라고 생각하지 미국의 일부러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를 해서 여전히 미국은 합리적이고 미국 우리가 기댈 유일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이 말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친미 노선을 완전히 버리는 노선을 가지고는 절대로 설득 못합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타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친미가 깔려있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설득하느냐에부터 출발해야지 반미에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갈 길이 머네요. 네. 자, 혹시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강의 끝나고 나면 질문은 유료로 넘어갑니다. 됐나요? 네. 네. 저는 강의는 잘 들었고요. 그보다도 최근에 이제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국의 한미일 동해상의 훈련,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쓰고 오늘도 지금 북에서 또 두 발을 쏘고 또 오후에는 북에서 지금 폭격기와 전투기 편대가 지금 시위를 하고 한국에서는 또 전투기 30대가 지금 그거 있죠. 항의 이제 시위도 하고 사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크게 걱정은 조금은 있는데 크게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국제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이 파장이 이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네. 많은 좀 궁금함이 좀 있습니다. 네. 생각을 좀. 저는 좀 우려스러운 좀 부분이 있고 또 안심스러운 부분 두 부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스러운 부분 말씀하신 전쟁이 늘 우발적인 것에서 잘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말이 험악해지면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도 있는데요. 안도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건 또 이렇게 생각하면 또 우리가 미국에게 또 이 정부가 사로잡혀 있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의 전선이 벌어졌는데 한반도의 위기까지 바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이 정도의 심각한 미국식으로 북한이 도발을 했는데 굉장히 차분합니다. 물론 그런 무력 시위는 있지만요. 이게 그리고 실제로 유엔은 지금 아까 망가져 있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이상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적어도 바이든의 물론 그 안에 대북 강경론자들이 있지만 바이든이나 또는 블링컨이나 이런 탑에 있는 사람들이 한반도는 안정이 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해결하려는 건 아니. 결국 그래서 전략적 인내로 다시 갈 것이다. 그리고 국내 정치를 위해서 기시다나 윤석열은 그 수준까지만 활용을 할 것이고 이거를 긴장을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적어도 윤석열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이 좀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완벽하게 위기까지로 가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우발적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는 적어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해결할 방법도 없다는 거죠. 그냥 이런 서로 대치하면서 또 4, 5년을 좀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가야 되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